이번 시간은 법률 행위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이 법률 행위의 목적이 뭐냐? 법률 행위의 목적이 뭐냐 하면 이 법률 행위가 있잖아요. 법률 행위가 있으면 이 법률 행위가 원하는, 그러니까 발생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 권리 변동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법률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법률 효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법률 행위가 의욕하는 이 법률 효과, 그러니까 권리를 변동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거를 이 법률 행위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의 목적이기도 하고 또는 법률 행위의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법률 행위의 목적 또는 법률 행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이 목적물과는 조금 달라요. 목적물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컨대 우리가 이제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해봐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이 매매 계약의 목적은 소유권의 이 변동이죠. 그래서 이제 매도인에게서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는 사람을 매수인. 그래서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제 소유권을 변경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는 그게 이제 법률 효과인 거죠. 이게 바로 매매계약의 목적입니다. 그럼 매매계약의 목적이라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뭐냐면 이제 그 소유권 변경의 대상이 되는 그 물건. 이게 바로 이제 목적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매계약의 목적과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약간 좀 구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률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법률행위의 목적은 네 가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 있어요. 먼저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걸 이제 확정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목적은 실현 가능해야 돼요. 네, 실현 가능성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목적은 적법해야 돼요. 법적 질서에 이제 맞는 거예요. 그리고 법률행위의 목적은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확정성, 실현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네 가지 기준인데, 보통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타당성. 네. 이게 외우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해서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냥 법률행위의 목적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그러면 네 가지. 그래서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타당성. 그냥 이렇게 이제 외우는 게 가장 빨라요. 그래서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타당성 이런 식으로 다 외워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보죠. 확정성이 뭐냐?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확정. 그러니까 뚜렷하게 이제 정해져야 되는 거죠.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되어야 하는데, 이게 꼭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요. 목적이 이제 실현되는 그 시점까지만 확정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일 비가 오면 그죠? 비가 오면 내가 맛있는 걸 사줄게. 이제 근데 아니면 너한테 자전거를 선물로 주겠어. 비가 오면 자전거를 선물로 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전거 증여 계약이잖아요.
자전거에 대한 자전거의 증여계약인데 이 증여계약이 이게 이루어질지 아닐지, 그러니까 자전거를 줄지 말지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비가 와야 자전거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그 계약을 할 때는 이 계약을 지켜야 하는지 아닌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계약을 실현하는 내일 비가 온다면 이제 이게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이것처럼 이게 이런 어떤 조건부, 이제 이게 조건이니까 조건부 법률행위나 이런 경우처럼 이게 이제 목적이 실현되는 시점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이게 이제 확정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이런 조건부 법률행위, 조건부 계약 같은 경우에 많은데 그거 외에도 이제 근저당권 같은 경우 있어요. 통상 이제 그 부동산에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주택이 있다 봐요. 그러니까 여기 뭐 이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데 보통 대출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대출. 근데 요거를 금전 소비대차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인데 이 대출을 하면서 그죠? 이제 그러니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근데 이제 돈을 빌리는데 이 사람이 돈을 언제 갚을지, 그러니까 실제로 갚을지 안 갚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보통 이제 이런 그러니까 담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담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 담보로서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이제 저당권이라는 것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그럼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거든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요. 이제 등기를 통해서 이제 이거를 이 부동산에는 이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라는 걸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알리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돈을 안 갚으면 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으니까 이걸 바로 이제 경매 절차에 넘겨서 경매 절차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낙찰이 되면 이제 소유권이 이전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경매에 참여한 사람이 이 물건의 소유권을 가져가고 대신에 이제 경락 대금을 납부하면 이제 채권자는 이 납부한 경락 대금에서 자기가 이제 자기 채권을 거기서 이제 만족하는 거죠. 이제 채권 변제에 이제 충당을 하는 거죠. 이런 관계인데 이게 돈을 그죠? 대출을 하면서 이번에 한 5천만 원 빌리고 5천만 원짜리 근저당권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집은 만약에 50억이야. 부동산 50억짜리야. 그래서 5천만 원짜리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또 갚아요. 그럼 이제 저당권을 이제 말소하겠죠? 말소하고 좀 있다가 이제 또 3천만 원 또 빌려요. 그럼 3천만 원 또 그냥 저당권을 설정을 해. 그리고 이제 3천만 원 갚으면 저당권을 또 말소를 하고 또 이번에 또 7천만 원을 은행에서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하고 그리고 이제 저당권 또 이제 7천만 원 갚으면서 또 저당권 말소하고 그러면 이게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가 돈을 갚으면 또 이거 말소를 하고 돈을 빌리면서 또 설정을 했다가 돈을 빌리면 또 말소시키고 말소 등기하고 그러면은 이게 좀 번거롭잖아요. 번거로우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돈을 계속 갚았다 빌렸다 하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채권 최고액을 정하는 거예요. 채권 최고액을 정해. 그래서 50억이니까 채권 최고액을 한 30억 이렇게 정해놓고 그럼 이 30억 한도 내에서는 돈을 빌렸다 갚았다 빌렸다는 거야. 그리고 요 채권 최고액 한도에 대해서 이제 대출을 한 번 받을 때 담보 이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있는 어떤 이제 돈을 빌리고 갚는 그러한
많은 계약들, 이런 계약들을 전부 다 담보를 하는 거죠. 전부 다 담보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제 계속적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담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을 하는 게 바로 근저당권이에요. 근저당권.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뿌리 근자를 쓰거든요. 뿌리 근자를 써서 근저당권, 근담보, 근보증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근자가 쓰여 있으면 요거는 계속적 계약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건, 보통 이제 저당권이라고 하면 한 번의 어떤 계약에 대해서, 그걸 담보하는 건데, 근저당권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 계속 그 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진행되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전부 일어나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이제 담보를 하는 그런 형태의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저당권을 설정을 할 때는, 그렇죠?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실제 채권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그죠? 나중에 실제로 돈을 빌려야, 그죠? 근저당권 설정을 하고 나중에 그 돈을 대출 계약을 해야 이때 가서 비로소 이제 채권이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근저당권 설정 계약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행위의 목적은 이제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야 되는 건 아니고, 목적이 실현될 수 있는 시점까지만 확정될 수 있으면 충분해요. 그리고 이제 이 목적의 확정성은 결국에는 법률행위의 내용을 해석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법률행위의 목적을 이제 구체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이게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즉 목적을 확정시킬 수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이제 확정성이 없으니까 이제 무효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법률행위의 목적은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건은 이제 실현 가능성의 요건인데요. 네, 실현 가능해야 돼요. 실현 가능성의 목적인데,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를 우리가 불능이라고 해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불능.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걸 불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는 당연히 무효예요. 불능인 거는 이제 무효가 돼요. 실현 가능성. 근데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 실현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거는 흔히 어떤 자연과학적 또는 물리적 가능성.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해서 꼭 가능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이제 물리적 자연과학적으로 가능한 것 위에도 어떤 우리가 사회관념상 가능해야지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백사장에 해수욕장이 있으면 해수욕장 백사장에 금반지를 하나 잃어버렸어요. 금반지 한 돈짜리 이제 금반지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이 금반지를 찾아주는 계약 당연히 물리적으로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모래를, 해수욕장 모래를 파다가 전부 바닷물에 씻어보면 언젠간 나와요. 언젠간 나오죠. 언젠간 나옵니다.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게 금반지 한 돈 얼마나 할까요? 금반지 한 30만 원 하려나요? 30만 원 정도? 그 정도 할 것 같죠? 그런데 이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를 전부 파가지고 이거를 바닷물에 씻어서 금반지를 찾는 거, 이 작업을 하려면 이게 아마 3천만 원? 30억이 들지도 몰라요. 30억이. 이거 나중에 다 파가지고 다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또 원상복구 시켜놔야 하잖아.
그러니까 30만 원 금반지, 30만 원짜리 금반지를 찾으려고 30억을 쓰는 거는 우리가 좀 이거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런 경우. 그래서 이건 물리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어도 우리가 사회 관념상으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무효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이제 무효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를 이제 불능이라고 했는데, 불능의 경우, 언제 불능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무효냐, 유효냐, 이게 갈라져요. 그래서 이 법률행위, 계약을 한 시점, 법률행위를 한 시점에서 이거보다 앞서서,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이게 불능이 된 경우가 있고 법률행위를 하고 나서 불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불능이 되는 것을 원시적 불능, 처음부터 불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법률행위를 한 이후에 불능이 되는 것을 우리는 후발적 불능이라고 해요. 후발적 불능.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무효예요. 그렇지만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일단은 유효야 이건 무효지만.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그 무효, 후발적 불능은 일단은 잠정적으로 유효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그 바닷가 그 멋진 별장을 한 채, 바닷가에 멋진 별장이 한 채 있어요. 별장. 한 채 있어요. 한 20억이라고 합시다. 20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별장을 이제 팔고 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이제 매도인, 그러니까 이제 별장의 소유권자이거든요. 소유자. 그리고 사는 사람이 매수인이에요. 그래서 둘이 이제 이 별장을 20억에 이제 사고 팔기로 계약을 한 거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딱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을 했는데 보통 이제 계약을 하면 이제 그 거래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해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2억을 이제 계약금으로 지급을 하는 거죠. 2억을 계약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통상 이렇게 계약금으로 이제 지급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이게 이렇게 그냥 멋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바닷물이 싹 쓸고 와가지고 이거를 이만큼 그냥 떼가지고 간 거야. 이렇게 바닷가에 이렇게 높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무너져가지고 전부 이제 바다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바다 속으로 그냥 별장하고 이 땅하고 이게 싹 그냥 바다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통상 이렇게 이제 토지 있잖아요. 토지가 그 이제 이런 바다나 강이나 호수에 이렇게 잠겨가지고 토지가 사라지는 거. 그럼 토지가 사라지면은 당연히 토지가 사라지니까 소유권도 소멸하겠죠. 토지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면 소유권도 소멸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포락이라고 해요. 포락. 그래서 토지 소유권이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사유 딱 하나 있는데 그게 포락이에요. 이제 물속으로 이제 땅이 이렇게 이제 무너져가지고 물속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그런 거예요. 이 포락.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칩시다. 이렇게 이제 무너진 거야. 그러면 계약은 했는데 집이 없어졌잖아요. 집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언제 없어졌느냐가 중요해요. 언제 없어졌느냐? 예를 들어서 계약을 우리가 5월 5일 날 계약을 했어요. 5월 5일 날 계약을 했어. 근데 이게 만약에 5월 3일 날 무너진 거야. 5월 3일. 또는 이게 5월 7일 날 무너졌어요. 5월 3일, 5월 7일. 그러면 그 계약일 전에 5월 3일 첫 번째 경우 봅시다. 첫 번째 경우에 5월 3일 날 무너진 경우, 두 번째는 5월 7일 날 무너진 경우. 이렇게. 그래서 5월 3일 날 무너진 경우에는 이미 계약을 하는 시점 이전에, 그 전에 이 계약은 실현이 불가능한 계약이 돼버린 거죠. 실현이 불가능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원시적 불능이에요. 원시적 불능이야. 당연히 이 계약은 무효가 돼요. 그래서 5월 3일 날 이미 없는, 이게 이제 없는 물건인데, 없는 별장이 없는 건데, 없는 별장을 팔고 사기로 계약을 했으니까 이건 없는 물건을 팔고 사는 거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계약이 무효가 돼요. 그렇지만 5월 7일 날 무너졌다면 5월 5일 날 계약을 할 때는 별장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후에 나중에 무너져서 없어진 거야. 이거는 나중에 어떤 후발적인 사정에 의해서 불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고, 요거는 일단 유효예요. 일단은 유효야. 계약에 이제 효력이 있어요. 이거는 계약 자체가 무효예요. 효력이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따져봐야 되는 게, 첫 번째 이제 원시적 불능이다. 처음부터 원시적 불능이다. 그죠? 집이 무너졌는데 그거를 이제 없어진 별장을 지금 사고 팔기로 계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는 사람 있죠. 파는 사람이 집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는 거 악의라고 하고, 모르는 거 선의라고 한다겠죠. 자, 선의, 악이라고 했는데 선의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악의는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착하다, 악하다 이런 뜻이 전혀 없어요. 착하다, 악하다 그런 뜻 없고, 선의는 그냥 모른다 하는 거예요. 모른다. 악의는 알고 있다. 자, 뭐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는 건가요? 이 계약을 할 때 이 계약의 목적물인 별장이 없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계약은 이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거. 불능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 악의. 그걸 이제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바닷가에 있고, 이 매도인은 이제 자기 집, 그러니까 도시에 있고, 그러니까 별장이 무너지는지 모르고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선의인 경우.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자, 어떻게 되느냐? 자, 2억 있죠, 2억. 계약금으로 2억을 걸었잖아요. 계약금으로 2억을 걸었는데, 이 계약이 유효해야 이 2억, 계약금으로서 2억의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때요? 계약의 효력이 있어야, 계약이 유효해야 2억이 어떤 계약금으로서 효력이 있는 건데, 계약이 지금 무효가 되면 이 2억은 아무런 의미가 없이 이쪽으로 온 거잖아요.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러니까 이 매도인, 소유권자는 매수인, 이 사람한테 아무런 이유 없이 2억을 받아가지고 이익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부당이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거기 때문에 이 2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의인 경우에는 계약금을 자, 부당이득으로 딱 반환을 해요. 반환을 하고, 이거 이제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냥 계약은 무효니까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근데 알고 있었어. 아는데도 이제 계약을 한 거야. 아는데도 계약을 했어요. 아는데도 계약을 한 거야. 와,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아니, 집이 없는 집을 사기치는 것도 아닌데, 그걸, 계약을 하느냐? 사기꾼 아니냐? 그러니까 꼭 사기는 아니더라도 이런 일들이 현실에선 굉장히 많아요.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2억이라는 돈이, 예컨대, 어쨌든 부당이득이지만 지금 현금이 이쪽으로 왔잖아요. 2억이라는 현금이 왔잖아. 그리고 이 2억이라는 현금을 몇 번 굴리면은 금세 이제 어떤 금융 투기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몇 배로 불릴 수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없지만 그 목적물이 사라졌지만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돈이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 돈을 돌려가지고 이제 많은 그런 저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는 경우에는 당연히 2억은 반환해야 돼요.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돼요. 근데 이 경우에는 뭔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별장이 생길 걸 믿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기대하고 있었다고. 그죠? 기대함으로써, 그러니까 이걸 믿음으로써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요. 그런 믿음, 자기는 이 계약이 유효하다. 나는 이 별장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서 생기는 어떤 이익 같은 게 있다고요. 신뢰이익. 이런 거. 그죠? 그런데 계약이 무효가 되면 이 괜히 믿었던 기대라든가 신뢰이익은 깨져버리잖아요. 깨져버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얘가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이 신뢰이익에 대해서 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신뢰이익 반환을 해야 되고 요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돼요. 신뢰이익의 배상. 같이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민법 제 535조에 의해서 신뢰이익을 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 반환하는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건 741조에 의해서 민법 제 741조에 의해서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여기도 역시 741조에서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535조 규정에 의해서 이제 신뢰이익을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535조 규정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불능을 알았거나 이제 매도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이게 바로 계약의 유효를 믿었다. 이게 바로 신뢰거든요. 신뢰. 그래서 신뢰이익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근데 신뢰이익의 손해는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 요거는 이행이익이에요. 이행이익. 그래서 신뢰이익은 이행이익보다 클 수가 없어요. 신뢰이익은 이행이익보다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신뢰이익을 이제 배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매수인이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즉 이제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았거나 역시 알 수 있었을 때는 요건 적용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요게 이제 원시적 불능의 경우고요. 이제 후발적 불능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하다라고 했죠. 이때는 계약이 유효해요. 계약의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의 효력이 있으니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리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자신의 어떤 이 책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매도인은 이 집이 없어졌으니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겠죠. 그죠? 이행할 수 없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매도인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이게 고의 과실에 의해서 이게 이행할 수 없게 된 거냐, 아니면 고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거냐를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요걸 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요거를 2라고 해요. 그럼 매도인에게 어떤 고의과실이니까, 고의과실은 보통 책임을 귀속시키는 사유라고 해서요, 귀책사유라고 해요. 귀책사유. 그래서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냐 없냐, 그럼 이제 귀책사유가 뭐냐, 그럼 매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어떤 결론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없다면 매도인에게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태풍이 쳐가지고 이게 무너져서 사라진 거야. 일장이. 태풍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매도인에게 매도인이 뭐 고의적으로 태풍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 이 2억은 지금 실행할 수 없는 상태, 매도인의 잘못이 아닌데 이게 이제 계약은 더 이상 이행할 수 없으니까 계약은 좀 종료를 시켜야겠죠. 그러면 이 2억은 역시 아무런 이유 없이 와 있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2억은 부당이득으로 이제 이렇게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계약은 더 이상 그죠? 계약은 더 이상 이제 이게 이제 는 계약을 유지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계약은 종료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군가는 이제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누가 손해를 봐야 되느냐? 집이 없어진 문제에 누가 손해를 봐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는 위험 부담의 문제라고 해요. 위험 부담의 문제라고 하는데, 위험 부담은 우리 이제 민법상 537조 규정인데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해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데, 보시면 지금 이 매매 계약상 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집을, 이제 주택의, 그러니까 별장의 소유권을 이전할 채무가 있죠. 그래서 이 주택에 관해서는 매도인이 채무자입니다. 그렇지만 매수인은 또 매도인에게 계약의 대금 20억을 지금 지급할 채무가 있죠. 20억을 지급할 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의 채무는 이 매매 대금이고, 그죠? 그다음 매도인의 채무는 지금 이 별장이죠. 별장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불가능해진 건 뭐죠? 별장이 없어진 거잖아요. 별장이 없어졌는데, 이 별장에 있어서 누가 채무자냐? 그럼 매도인이 채무자잖아요. 매도인이 채무자니까 이 별장에 의해서 어떤 이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그런 위험은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이 별장에 대한 위험은 별장에 대한 채무자인, 결국에 소유자가 이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위험을 부담해요.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이 사람이 위험을 부담하는 거니까, 그리고 계약은 종료해요. 계약은 그냥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채무자인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하면서 이 계약은 그냥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한다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계약은 효력을 상실시켜 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매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이게 이제 불가능해지는 경우, 그러니까 매도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이게 불이 나가지고 이게 다 타버렸어요. 그런 경우,
과실이 있어요. 또는 이제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여기다가 뭐 이제 뭘 해가지고 이게 이제 무너지게 만든 거야. 그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그 따로 요거를 이행불능이라고 해요. 매도인의 고의 과실에 의해서 이행이 불가능해진 상황, 이행불능이에요. 이행불능인 경우에는 이행불능에 대한 이 이제 2억 있죠, 2억. 2억은 반환해야 돼요. 2억은 반환해야 돼요. 이게 계약금 반환해야 돼. 근데 전에는 다 이제 부당 이득으로 반환했는데 이게 이제 이 경우에는 그 얘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부당 이득 반환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이걸 일종의 원상회복으로 좀 이해하는 견해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반환을 하고 그 다음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합니다.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계약금 반환하고 이제 손해배상까지. 손해배상 통상 우리가 이제 계약금을 거는데 계약금을 걸었을 때 이 매도인이 이렇게 계약금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 계약에 대한 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계약이 이제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도인이 책임이 있다.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보통 2억을 받으면 2억의 2배를 반환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매수인에게 잘못이다. 매수인의 잘못이다. 그러면 2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해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2배를 이렇게 물어주느냐 아니면 반환 청구를 못하느냐 요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계약금을 낸 사람이 잘못했으면 계약금을 반환 청구 못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잘못했으면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은 좀 다른 거야. 뭐냐면 원래는 봐요. 이제 이 사람 A라고 하고 이 사람 B라고 합시다. 원칙적으로 2억이 와 있잖아요. 이렇게 계약금 2억이 와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2억은 반환을 해야 돼. 2억을 반환을 해야 돼. 요거는 그냥 원상회복 아까 또는 부당이득 이런 것으로 이제 반환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반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반환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잘못했으면 이 사람이 손해배상을 하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하는데, 이 계약금의 성질은 뭐가 있냐면, 계약금은 계약을 강제하는 역할도 하지만 이제 어떤 계약이 깨졌을 때 손해배상금으로서의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손해배상금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손해배상으로 2억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똑같은 액수를. 계약금과 똑같은 액수의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먼저 받은 계약금 2억을 반환을 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2억을 주니까 2배를 반환하게 되는 거죠. 그죠? 2배를 반환하게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이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 이런 거죠. 2억은 반환을 해야 돼요. 2억은 반환을 해야 돼요. 반환한 2억을 다시 또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 2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2억이 왔다가 다시 가는 거잖아요. 왔다가 다시 가려면 번거로우니까 그냥 요거 2개를 그냥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셈 치는 거지. 그러니까 상계를 해보는 거야. 이거랑 상계를 해보면,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러니까 2억을 받아서 다시 2억을 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처음부터 그냥 왔다 갔다 한 셈 치면 여기 2억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반환 청구를 못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계약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처럼 일단 그 매도인에게 이제 귀책 사유가 있을 때, 고의 과실이 있을 때는 2억을 반환하고 그 다음에 2억에 대해서 손해배상까지 해야 됩니다. 이제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이제 돼요. 자, 이게 이제 그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의 경우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언제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언제 불능이 됐느냐에 따라서 이것처럼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나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전부 불능이냐, 그러니까 이제 법률행위가 전부 다 불능이 된 거냐, 아니면 일부만 불능이냐, 그러니까 이제 일부만 불능이냐, 이렇게 되는데, 전부 불능인 경우에는 원시적 불능이면 무효, 후발적 불능이면 뭐 유효. 그래서 원시적 불능이냐 후발적 불능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결합니다. 자, 일부 불능인 경우,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쪽은 가능해요. 이만큼은 불가능해요. 이렇게 된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민법 제 137조를 적용해요. 그래서 이 일부가 무효가 되었을 때, 일부가 무효일 때는 이제 전부를 무효로 하는데, 이 부분이 없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다 라고 인정이 되면 이 부분은 그냥 유효로 인정을 해요. 유효로.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137조 규정에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이 없었다면, 이 부분 없이 이 부분만으로도 계약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인정이 되면, 이 부분은 유효한 것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 불능과 주관적 불능이 있거든요. 객관적 불능, 주관적 불능. 그래서 이 객관적 불능, 주관적 불능. 그래서 객관적 불능은 누구에게나 다 불능한 거고, 주관적 불능은 일부 그 채무자에게만 불능이 되는 경우 주관적 불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객관적 불능, 채무자만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엔 주관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법률적 불능과 사실적 불능도 있는데요. 법률적 불능과 사실적 불능, 이것도 나누는데, 법률적으로 이제 불능 허용되지 않는 게 법률적 불능이고, 사실적 불능은 자연적 또는 물리적 이유에 의해서 불능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사실 두 개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꼭 구분할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요건, 적법성 요건.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회적 타당성 요건이 있는데요. 요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요거는 좀 논의가 있어요. 이게 두 개,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래서 두 개는 좀 다른 거다. 처음에 이제 구별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구별을 하는 견해가 있고요. 아니야. 이거는 좀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두 개는 사실은 같은 거야.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에 대해서 구별하는 견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는 같은 거야 라고 보는 견해라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구별설에 의하면 적법성이라는 거는 법률상의 강행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요. 사회적 타당성은 뭐냐면 반사회적 법률행위, 민법 이제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요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적법성 요건, 사회적 타당성 요건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두 개를 같은 걸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둘 다 뭐 사적 자치 한계를 정하는 거니까 그냥 같은 의미다. 같은 의미고 이거는 결국에 이제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강행 규정에 의해서 구체화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강행 규정은 뭐냐? 강행
강행 규정. 또 강행 규정의 반대가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은 보시면은 이렇게 쓰거든요. 임의. 당사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 법률에 규정이 있는데 그 법률 규정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그게 적용될 수도 있고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규정, 임의 규정. 그리고 강행 규정은 강제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행 규정, 강제적으로 실행되는 강행 규정. 그러니까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실행되는 규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민법 제 105조에 의하면 임의 규정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그거를 또 이제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 없는 규정이니까요. 강행 규정은 뭐겠어요? 관계 있는 규정이겠죠. 관계 있는 규정. 그죠? 자,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이렇게 있는데 이 강행 규정이나 임의 규정은 다 어떤 사법상의 사적인 그죠? 이제 사법상의 효력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는 건데 우리가 이제 뭐 이제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금지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불법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사실 이게 뭐냐면 대부분 다 어떤 이 단속 규정이라고요.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들이 있는데 그거를 단속 규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단속 규정에 위반하는 것을 보통 불법이다 많이 이렇게 부르죠. 불법이다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이건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규제에 위반했다라고 해서 모두 그걸 다 불법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어려워요. 이제 너무 우리가 이제 불법이라는 용어에 너무 뭐랄까 너무 이제 친숙한 거야. 그래서 뭐 다 불법이래.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 단속 규정에 위반한 행정규제에 위반하는 것은 그냥 행정규제에 위반하는 행위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 전체를 다 무효로 해야 되느냐, 어떤 법질서에 반하는 것이냐, 뭐 이렇게 이게 아주 교도소에 갈 만큼 그렇게 나쁜 짓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속 규정에 위반했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그러한 단속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라고 해서 이게 곧바로 무효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무효다라고 할 수 없어요. 요즘 많이 말하는 게 이게 불법 체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이제 그런 말씀 외노자, 외국인 노동자를 줄여서 외노자, 뭐 불법 체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 안 돼요. 외노자는 이건 사실상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비하하고 혐오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불법 체류라는 것이 사실은 그 어떤 이제 법무행정이죠. 이제 출입국 행정의 어떤 그 제재 규정에 위반했다라는 의미지 이 사람들이 범죄자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제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이 사람들을 막 추적해서 자기네들이 막 이제 체포를 하고 뭐 이제 경찰한테 인계를 하고 뭐 그러는 저기들이 있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그 히틀러 시대에 유대인 학살하던 그런 그 저기들이라든가 미국에 있었죠. 그 KKK 단 흑인들 이렇게
그 막 린치하고 그런 행동이랑 똑같은 거지. 그런 건.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불법 체류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불법이란 용어를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이란 용어는 좀 다른 의미예요. 아니 어떤 뭐랄까 그런 어떤 법의 기본적인 용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만들어내서 쓰는 저기예요. 이게 이제 좀 그래요. 뭐냐면 이제 지금 네, 법에 대해서 제일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법률가라고 판검사하고 있다 보니까 막 이런 저기들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단속 규정이라 위반했다라고 해서 이게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 단속 규정에 위반했을 때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고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단속 규정에 위반한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 유효가 되는 경우 있는데 그걸 무효로 만드는 것을 보통 이걸 따로 효력 규정이라고 해요. 효력 규정. 그러면 단속 규정에 위반한 법률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게 무효가 되지 않는 이거는 단순한 단속 규정이에요. 단순한 단속 규정. 그러면 이 단순한 단속 규정이냐 효력 규정이냐는 획일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획일적으로 딱 이게 뭐에 위반하면 이거는 효력이 없고 뭐에 위반하면 그건 효력이 있고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규제에 위반한 어떤 법률행위의 어떤 사적인 효력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런 단속 규정을 왜 뒀느냐, 그런 취지가 뭐냐, 그 다음에 위반 행위를 어떻게 했느냐, 또 위반의 정도는 어떠냐, 뭐 이행 또는 또 법률 행위를 이행을 했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단속 규정의 문제예요. 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이제 강행 규정이 있는데 강행 규정에 위반하면 그 무효예요. 강행 규정에 위반하는 건 무효인데 이 강행 규정을 이걸 이제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요거를 이렇게 이제 살짝 돌아가서 강행 규정이 뭐냐면 이제 막고자 한 취지가 있잖아요. 어떤 것을 막으려고 하는 무언가 행위를 좀 막으려고 금지하는 취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싹 돌아가서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원하던 걸 달성을 하는 그런 거. 강행 규정이 막고자 했던 것들을 그거를 달성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돌아간다라고 해서 우회 행위 또는 탈법 행위. 보통 우회 행위, 탈법 행위 이런 것들인데 이게 상당히 많아요. 현실에서. 이런 우회 행위라든가 탈법 행위가 현실에서는 굉장히 이게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현실에서 많이 또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이게 이제 강행 규정을 강행 규정을 딱 둔 그 법의 정신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발생한 결과 역시 뭐냐면 법이 허용하는 그런 법이 허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무효예요. 원칙적으로는 무효입니다. 우회행위, 탈법행위 이런 건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현실에서는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어쨌든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무효입니다.